안녕하세요. 노인복지시설 실무 이정아입니다. 네, 이제 11주차 수업인가요?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프로포절 기획과 프로포절 작성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프로포절 작성에 대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프로포절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는 정말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라는 푸개평 이 과목이 한 학기 동안 사실은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2주차에 걸쳐서 한다는 게 정말 쉬운 내용은 아닌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가시게 되면 보통 이제 1년 차일 때 프로포절을 쓰지는 않아요. 하지만 프로그램 기획서 이런 것들은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알아두는 것이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의 실제 우리 교재 108페이지예요. 경쟁력 있는 프로포절. 제목이 굉장히 근사합니다. 프로그램의 실행과 프로포절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한번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프로포절은 무엇이냐? 프로그램 사업 실행을 위해 구체적인 보조금이나 후원금 등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경쟁력을 높여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기금 배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분의 기금주들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어떠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기획을 하는데 예산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금주, 속된 말로 물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후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후원을 받아야 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삼성 같은 곳은요, 어, 워낙 대기업이다 보니까 삼성에서 후원을 받으려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요. 여러분이 그러면은 후원을 한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후원을 해주겠냐는 거죠. 아,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한가? 와, 이거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 뭔가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유발하고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앞으로 이런 걸 할 거예요. 라는 것을 우린 글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왜 필요한지, 이걸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 또 우리 지역사회에는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우린 이런 것에 대해서 말이 아닌 글로써, 그러니까 제가 하려는 이 프로그램에 후원을 좀 해주세요라는 것들이죠. 여러분들 부모님 엄카 가지고 가 쇼핑할 때 날씨가 추워졌는데 내가 입을 옷도 없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옷을 왜 사야 되는지 우리 그 당위성을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려는 사업, 이 사업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정말로 이거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 이거 하게 되면은 노인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고 정말로 노인에게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 그런데 지금까지 이 사업을 아무도 한 사람이 없었네. 괜찮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올바른 답을 쓰려면 혹은 점수를 많이 받으시려면 채점자가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프로포즈를 심사할 때 그러면은 주로 어떤 것을 보냐는 거죠. 첫 번째, 프로그램 운영의 비용 효과성입니다. 이 정도의 돈을 들여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에 그 효과가 되게 클 것 같아. 이거를 본다는 거죠. 이 정도 금액이면 다른 프로그램 하지 내가 굳이 이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된다는 거죠. 이 프로그램 정말 괜찮은 것 같아. 이 정도의 비용으로 이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네? 괜찮다. 이런 것들.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 다른 조직의 기여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인하여서 지역사회에 센세이션이 일어나서 이러이런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거야. 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제가 그때 단원구에 저도 있었거든요. 안산에 있는 대학에 제가 있을 때였고 실제로 그 세월호 사건이 생겨난 그 단원고등학교가 제가 있던 학교랑 가까운 데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전까지는 학교사회복지 혹은 청소년 복지가 그렇게 많이 붐이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청소년 복지, 뭐 청소년기에 방황하고 이런 것들은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감정의 기복도 심하고 원래 애들이 그래. 이런 의식이 되게 팽배했다고요. 근데 세월호 사건 터지면서 이 친구들에 대한 상담도 해야 되고 그 지역사회의 파급 효과가 엄청났거든요. 지역사회 도시 상권이 다 죽었어요. 저희도 그때에 학교 행사가 다 취소가 됐었고 정말 그 동네에서는 마음 놓고 웃지도 못할 정도로 네, 그만큼 데미지가 컸었거든요. 이렇게 어떠한 프로그램을 했을 때에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거. 그때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서 학교사회복지사가 네, 그쪽으로 파견이 되면서 상담을 했고 그런 트라우마들을 치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펼쳐지고 그 이후로 학교사회복지가 네, 화두에 오르고 붐을 이뤘거든요. 이렇게 뭔가 지역사회 다른 조직의 기여도 이 일을 통해서 그렇다고 세월호 사건 같은 사고를 내자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고 지역사회 내에 이러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구나라는 기여도를 또 충분히 봐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는 유난히 다문화 가족이 많아요. 우리 지역에 유난히 노인이 많아요. 이런 어떤 지역사회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 다양성을 반영해서 우리 지역사회는 다른 지역사회와 다르게 이러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라는 것들을 어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번째는 문제 예방적 효과입니다. 무언가 터지고 나서 우리는 항상 소 잃고서 외양간을 고치죠. 그런데 미리 이렇게 하게 되면은 혹은 어느 지역은 이렇게 이런 사건 난 다음에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 여기도 그런 지역과 비슷한 곳이어서 이러이러한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렇게 미리 예방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라는 의미로 본다면은 더 괜찮은 게 되겠죠. 다섯 번째는 기록의 신빙성입니다. 제출된 모든 서류가 믿을만 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기록의 신빙성. 물론 당연히 거짓으로 제출하면 안 되죠. 하지만 거짓도 거짓이지만 이게 이 제출 결과를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체중계에 올라갔는데 내가 평소보다 1, 2kg 적게 나왔다면 살이 빠졌나 이러겠지만 한 10kg가 적게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체중계를 믿을 수 있으신가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기록에 신빙성이 있어야 되죠. 여섯 번째로는 프로그램의 참신성과 혁신성입니다. 기존에 남들이 했던 프로그램과 뭔가 차별성을 둬야 되고요. 이 프로그램으로 인하여서 뭔가 지역사회에 변화가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하기 전과 후에 지역사회 주민들의 의식 구조에 변화가 생겼다던가 이런 식으로. 일곱 번째는 다른 재단으로부터의 지원금 수혜입니다. 이 프로포절을 제출한 이 기관이 우리 말고도 다른 곳에서 지원금을 많이 받았어 이러면은 중복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는 재단과의 과거 관계에서의 신뢰도입니다. 거기 이런 불만도 많았고 거기 성희롱 문제, 횡령 문제 이런 거 많았잖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과거 우리 재단과 어떠한 관계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 아홉 번째는 기관, 법인의 객관적 평판이에요. 여기 되게 인식이 안 좋던데. 여기 하는 것도 없고 맨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면 여기 기관은 정치적으로 너무 욕심이 많아. 정치적인 성향이 너무 강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직원들의 자질과 전문성입니다. 저는 이 프로포즈에 대한 수업을 할 때 저는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기관이 프로포절이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왜냐하면 프로포즈를 제출할 때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인력을 다 쓰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 지난번에 무슨 복지관에 일했을 때 그 클라이언트 폭행했던 사람 아니야? 횡령했던 사람 아니야? 뭐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자질과 전문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도 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얼마나 괜찮은 프로그램이고 그 지역사회 내에서 얼마나 필요한 프로그램인가 이것도 당연히 보지만 그 직원의 자질과 전문성도 본다는 거예요. 아, 노인복지 파트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구나. 이런 관련 일을 한 적이 있었구나. 어머, 전에도 이런 사업을 했는데 그때 잘 수행해냈네. 이런 거를 전부 다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관에서 어떤 프로포즈를 낼 때에는 여러분도 그 프로포절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한 페이지가 프로포절 막 100장 이 가운데 한 페이지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그 여러분 한 페이지 여러분 자신의 그 자질과 전문성 때문에 네 여러분이 그 기관 프로포절이 탈락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두렵고 떨려요. 그죠? 우리가 그 부분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프로포즈에 포함되는 내용을 먼저 볼게요. 첫 번째 표지예요. 기관 및 프로그램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 두 번째는 문제, 욕구의 분석. 이제 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왜 레포트 내실 때 표지 내시잖아요. 그럼 레포트에 대한 제목 내시고 누가 하는지를 쓰잖아요. 이것도 프로그램이 뭔지를 써야 되겠죠. 두 번째는 문제, 욕구의 분석입니다. 이 서비스의 대상자가 누군데 왜 이 프로그램이 필요한지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프로그램 대상자의 선정 과정,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네 번째는 목적 및 목표 설정.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우리는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다섯 번째는 서비스의 구성입니다. 이 서비스를 어떻게 계획해서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여섯 번째는 예산이에요. 간접 비용과 직접 비용, 단위 비용, 자부담 등. 일곱 번째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물론 이 평가를 프로그램이 다 끝난 다음에 할 수도 있지만 또 중간에 할 수도 있잖아요. 잘못되고 있는 것은 없나 이런 거를 볼 때에. 여덟 번째는 신청 기관의 능력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지금 하겠다고 후원을 해달라고 한 프로그램이 그 기관이 과거에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을 했는지 아니면은 현재 지금 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또 그 기관의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죠. 아홉 번째는 장래 예산 계획입니다. 프로포절 프로그램이 종료된 뒤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런 것들. 마지막으로는 추천서예요. 다른 전문가, 클라이언트 혹은 지역사회 유명 인사가 이 프로그램은 내가 봐도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사를 하셔가지고 좀 좋은 점수를 주세요라고 추천선 거죠. 여러분들도 어디 실습을 나가시거나 취업 나가실 때에 우리 교수님들의 추천서 이런 게 있으면 조금 더 유리하시거든요. 물론 당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해당 교수가 추천할 정도의 학생이라면 이 친구가 학교 생활을 할 때에 열심히 잘 들었구나라는 마음을 갖겠죠. 자, 그런데 이 추천을 누가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취업을 하는데 별로 이름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추천을 해주면은 별로 힘이 없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을 해주신다. 그러면 굉장히 설득력 있겠죠. 이렇게 좀 지역사회 지도자 등 이렇게 좀 이름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추천을 해주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자, 이 내용이 프로포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표지라고 말씀드렸죠. 기관 현황과 신청 프로그램 현황 및 개요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프로포절의 그 양식 표지는요, 보통 정해진 양식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여러분들도 레포트 쓰실 때에 제일 처음에 첫 장에 표지를 쓰시면서 우리 학교 마크 넣으시는 분 많으시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에 관한 부분과 프로그램에 관한 부분으로 있는데요. 딱 이게 이제 어느 기관인지 혹은 어떠한 프로그램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한편의 강력한 뭔가를 넣으면 좋겠죠. 뭐 노인 관련 프로그램이면 노인 뭐 휠체어를 밀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독거 노인의 식사 관련 프로그램이다. 그러면은 노인에게 식사 케어를 해주고 있는 그림이라던가 딱 그냥 봤을 때 이게 뭔지를 혹은 기관의 기호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딱 봤을 때에 아 이게 뭐에 대한 프로그램이구나 아니면은 어느 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구나 라고 알면 좋겠죠. 그럼 첫 번째 뭐가 들어가냐? 법인의 특성, 연역, 조직표 등입니다. 우리 법인은 언제 생겨나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사회복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직도는 이렇고 뭐 이런 거 특히나 우리 법인은 지역사회 내에서 이러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서 인지도가 올라갔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뭔가 좀 이렇게 표로 딱 볼 수 있게 해주면 좋겠죠. 이게 어디 법인이야? 나 처음 보는 법인인데? 정말 듣보잡인데? 이런 것보다는 딱 봤을 때에 이 기관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성들이 들어가면 좋겠죠. 자, 그런데 연역을 작성할 때는 신청하는 프로그램과의 관련된 실적을 강조하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유사한 사업을 해봤거나 아니면은 유사하지는 않지만 뭐 예를 들면 이번에 노인 혼자 계시는 독거노인 식사 제공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한다. 근데 과거에도 이렇게 식사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없다면 뭐 했던 노인 관련 프로그램 우리는 과거에도 노인들 뭐 영정사진 찍어주기 프로그램을 했다. 혹은 웰다잉에 관련된 강연을 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노인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때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만족도가 이랬고 이런 실적을 남겼다. 이런 것들을 좀 적어주면 좋겠죠. 아, 이 기관은 이렇게 노인복지를 위해서 애쓰는 기관이구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포절 전체의 내용을 함축하는 표지로 구성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아,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어릴 때 혹시 포스터 그렸던 기억 나시나요?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 뭐 반공 포스터, 불조심 포스터 이런 거 많이 그렸거든요. 그런 포스터는 구구절절 말을 쓰지 않아요. 말은 그냥 몇 마디 안 쓰는데 이 딱 그림을 통해서 이게 뭘 나타내고자 하는 건지를 보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렇게 놓고 뭐 손에다가 조그만 불씨 있는 이런 것들. 아, 저 조그만 불씨가 큰 산불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자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간단하지만 프로포절 전체의 내용을 함축하는 표지로 구성이 되면 더 좋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문제의 심각성, 이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기대 효과에 대한 내용이 함축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밥을 굶고 있어요. 근데 뭐 어쩌라고? 뭐 밥 굶는 거 하루 이틀이야?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기 때문에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그 내용은 의료보장비 지출을 가져오고 혹은 뭐 범죄로 이용된다. 이러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평소에 삶의 만족도를 높임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뭐 의료보장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기대 효과까지 함축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문제의 심각성입니다. 다 알고 있는 거. 그냥 그냥 그렇지 뭐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보통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보통 왜 학대 문제 뭐 이런 거잖아요. 과거에는 자녀를 많이 낳을 때는
부모가 학대를 하든 뭐 기관에서 학대를 하든 그냥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 학대에 대한 개념들이 이제 인권 문제로 화두가 됐어요. 그랬을 때 요즘에 막 계속 아동 학대가 나오고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문제의 심각성, 특히나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라면 그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표지를 선정했으면 이제는 문제 욕구를 분석합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원인을 제시하고 표적 집단의 문제 및 욕구가 반드시 정의되어야 하고 문제 정의와 원인은 선행 연구 혹은 경험적 근거에 의해 논리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 그래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뭘 해결하고자 하는지 이걸 왜 하는데 왜? 왜라는 물음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답이 적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자꾸 노인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뭐 정신적인 질환 이런 게 아니라 빈곤 때문이다. 빈곤, 배고픔, 정말 1차원적인 욕구를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자꾸 범죄에 악용이 되고 지역사회 주민들은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욕구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인 무상급식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뭔지, 그 원인이 뭔지에 대해 제시를 해야 되고요. 표적 집단, 이제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우리가 그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그 대상자의 후보에 들어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욕구가 반드시 정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문제 정의와 원인은 선행 연구 혹은 경험적 근거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제시가 돼야 됩니다. 이거를 왜 해야 되는데요? 이게 왜 사회적 문제인데요? 라고 물었을 때 모르겠는데요. 그냥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러면 안 된다고요. 누군가가 이미 연구를 했는데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이러한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경험적 근거에 의해 논리적으로 제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혹은 뭐 이론이 아니어도 다른 유사한 기관 혹은 더 큰 기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했더니 이런 뭐 범죄를 뭐 노인 빈곤을 예방하는 혹은 그 수치가 줄어든 효과가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반드시 하게 되면 효과는 분명한 프로그램이다. 이런 것들을 먼저 이미 선행 연구 혹은 경험적 근거에 의해 논리적으로 제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를 왜 되는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기 어렵다는 거죠. 분명하게 얘기가 되어서 이 사람들이 봤을 때에 이걸 통해 가지고 알리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이거를 했을 때에 무엇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게 나와야지 이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어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할 때에 사실은 이 대상자 선정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우리 교재에 보면 이제 크리민이라고 나오거든요. 성공의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만을 골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금연 프로그램을 한다 이러면은 이게 우리가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결과에 대한 평가가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에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느냐 이걸 분명히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에서 만약에 금연 프로그램이면은 흡연자가 담배를 끊어야 되겠죠. 그런데 진짜 오랫동안 막 끊기 힘든 사람보다는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는 성공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 뭐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은 정말 이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까탈스러운 곳일수록 더욱더 네,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꾸 실적을 요구하고 결과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자의 선정 과정들이 뭔가 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잘 선정하고 우리가 뭐 프로그램 담당자가 임의대로 선정을 하거나 이거보다는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 욕구 정도와 프로그램제 이론 이런 게 적합한지 이런 걸 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데요.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방법이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대상자 선정에서 가장 많이 네, 쓰는 방법이에요. 테버와 피니건이 얘기한 방법인데요. 일반 집단을 먼저 선정을 하고 그 안에서 위험 집단, 그 다음에 표적 집단, 클라이언트 집단으로 나누어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제가 예시로 그대로 몇 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일반 집단은 프로그램 대상자 가운데서 가장 포괄적인 인구 집단이에요. 그냥 인구 사회학적 구조.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교재에는 뭐가 나왔냐면 창원시 성산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전체를 봤더니 4만 2천 명이에요. 창원시 성산구. 그러니까 일반 집단은 그냥 인구학적인 인구 사회학적인 구조인 거죠. 여기에는 건강한 노인도 있고 건강하지 못한 노인도 있고 빈곤한 노인도 있고 부유한 노인도 있고 자녀와 같이 살고 있는 노인도 있고 같이 살지 않은 노인도 있고 유배우자 노인도 있고 무배우자 노인도 있고 남성 노인도 있고 여성 노인도 있고 각각의 네, 그냥 여러 가지 사정을 가진 그냥 노인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위험 집단, 그냥 일반 집단은 인구 사회학적 구조로 그냥 딱 큰 테두리 카테고리를 정했지만 위험 집단은 이제 그 중에서 일반 집단 중에서 아까 우리 창원시 성산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전체 4만 2천 명 가운데 사회 문제에 더욱 취약성을 보이거나 문제에 대한 어떤 욕구 이런 거에서 심각한 상태에 있는 인구 집단. 뭐 예를 들면은 창원시 성산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건강하거나 혹은 돈이 좀 많거나 가족과 같이 살거나 이러면은 더욱 취약하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누가 이제 가족과 동거를 하게 되면은 어르신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빨리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던가 아니면은 자신이 돈이 많고 이러면 치료비 때문에 병원 진료를 못 받는 이런 상황들은 생기지 않을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위험 집단을 추려냅니다. 4만 2천 명 중에서 치매에 걸린 노인을 보는데요. 이제 보통 치매 유병률을 우리 5%라고 잡아서 4만 2천 명 가운데 5%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천 명을 위험 집단으로 잡아냈습니다. 근데 치매만 걸렸다고 해서 다 이 문제에 취약한 건 아니죠. 치매에 걸렸는데 되게 돈이 많은 부자예요. 이러면은 굳이 이 복지관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더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서 네, 유명한 병원에서 진짜 창원시의 유지, 막 땅 부자 이러면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네, 우리는 그냥 네, 치매에 걸렸지만 또 이 가운데는 부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위험 집단 가운데 프로그램의 대상자로 1차적인 자격을 갖춘 자인데요. 일반적으로 선정 기준이 클라이언트의 특성과 법률과 규정, 또 프로그램의 이론, 기관의 자원, 후원기관의 요구 등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창원시 65세 이상의 인구가 4만 2천 명인데 그중에 치매에 걸린 노인이 3천 명이다. 이 3천 명을 다 커버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예산이 넉넉하지 않고 3천 명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면 더군다나 그 3천 명 가운데는 되게 돈이 많은 분도 있고 본인은 돈이 없지만 자녀가 돈이 많은 분도 있고 특별히 그런 의료 서비스를 통해서 본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후원을 받아서 커버할 수 있는 인원만 표적 집단으로 잡는 거예요. 이 치매에 걸린 3,000명의 노인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며 경증의 치매 250명. 왜냐하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려고 봤더니 우리 기간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려면 너무 중증이면 안 되거든요. 길 찾기도 못하고 이러니까. 더군다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는 얘기는 부양할 사람이 없거나 부양 능력이 안 되거나 아무튼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라는 거죠. 이분들을 추려보니까 3,000명 중에 250명이더라. 그런데 우리가 이 250명을 커버할 수 있어라는 예산이 되면 그냥 250명 하면 돼요. 그런데 사실 250명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가운데서 이 클라이언트 집단을 뽑을 때는 표적 집단 가운데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대상자인 클라이언트가 이 조건을 갖췄는데, 이 사람이 신청을 하거나 본인이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 자발적으로 저 이거 참여하겠습니다라고 의사를 밝힌 250명 가운데 50명을 선정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어도 우리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주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이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거나 거부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참여시킬 수가 없다고요. 그렇게 해서 맨 처음에 우리 42,000명이 일반 집단이었어요. 우리 교재에 나온 예시를 그대로 들자면 창원시 성산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42,000명이 일반 집단이었는데, 그 중에서 42,000명 가운데 치매를 앓고 있는 3,000명이 위험 집단이었어요. 근데 그 위험 집단 가운데 표적 집단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고 경증이어야 돼요. 250명. 거기서 클라이언트 집단은 본인이 혹은 본인의 가족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 나오죠. 실용적 수용성과 윤리성, 클라이언트의 능력을 기준으로 적용을 하는데요. 실용적 수용성은 뭐냐면 우리 다 프로그램 하고 싶죠. 이 3,000명 다 하고 싶고,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보편적 복지의 개념에서 전부 다 프로그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좋은 프로그램은. 하지만 우리 현실적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수용할 수 있는가? 그 42,000명 혹은 그 중에 치매에 걸린 3,000명조차 수용할 수 있는 공간도 안 되지만 그분들을 다 커버하려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필요하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 인력 혹은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클라이언트 집단의 수를 미리 결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지 우리 실용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마음은 앞서가지만 정말 다 서비스를 하고 싶고 다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윤리성은 클라이언트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프로그램의 어떤 성과를 위해서, 실적을 위해서 싫은데도 막 억지로 하라고,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클라이언트 능력입니다. 클라이언트에게 기본적으로 그 요구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당일날 몇 회기의 프로그램이라면 클라이언트가 기관까지 와야 돼요. 근데 그 정도도 안 해준다면, 혹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뭔가를 만들기를 한다면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참여하지 않는다면, 혹은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면, 그래서 제가 방금 예시로 들은 게 바로 경증의 치매 노인이었죠. 중증 같은 경우는 혼자서 오고 가거나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클라이언트 능력도 기준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예산과 대상자의 선정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자격이 안 되는데 프로그램 진행자와 무슨 친분이 있다고 해서 끼워 넣어줬거나, 혹은 이 사람을 뽑게 되면은 뭔가 성과가 빨리빨리 나올 것 같아서 그 사람을 넣어줬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용적 수용성과 윤리성, 클라이언트 능력을 기준으로 적용을 한다는 거죠. 간혹 가다가 사회복지사 가운데 그런 분 계세요. 보통 신입일 때
열정이 너무 넘쳐서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우리가 이 정도 인원을 커버할 수 없는데 클라이언트 수를 굉장히 넓게 잡고 너무나 서비스 제공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산 생각을 하지 않고. 네,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프로포절에 포함되는 내용 네 번째는 목표와 세부 목표입니다. 첫 번째로 목적의 진술인데요. 프로그램의 계속적인 철학적 관점을 제공하고 조직화 혹은 지역사회 서비스 체계의 존재를 명백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왜 해야 되는지,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이게 왜 필요한 서비스인지가 분명하게 명시가 돼야 되고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지역 사회에 혹은 클라이언트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기술이 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 프로그램의 어떤 목적이 되는 거죠.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두 번째는 목표인데요. 개입이 의도된 범위에 관한 간결한 진술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 나오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 향상 이러면 안 된다고요. 클라이언트의 우울증 개선, 우울증이라는 것은 수치화할 수 있는 척도가 있어요. 잴 수 있는 기본 그 자료가 있거든요. 뭔가 수치화하고 뭔가 그 효과를 딱 변화를 눈에 띄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 향상 이러면 네, 안 된다는 거죠.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세부 목표가 있어야 돼요.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이고 또 구체적인 언어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나 얼마큼 사랑해? 하늘 땅만큼. 이거 굉장히 어떤 추상적인 개념인 거잖아요. 나를 사랑한다면 하늘의 별을 따와봐. 굉장히 이거 현실 가능하지 못한 거죠.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인데 결과적으로 이 세부 목표가 달성돼야 되는 거죠. 우리 보통 나는 1등 하는 게 꿈이다. 그럼 처음부터 목표가 1등이 아니죠. 이번 시험에서는 10등 안에 드는 거야. 다음 시험에서는 5등 안에 드는 거야. 우리 이렇게 세부적으로 뭔가 좁혀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부 목표를 세워서 하나씩 이루어 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실현 가능해야 되고요. 뭔가 현실적으로 가슴에 와닿는 언어여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금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세부 목표는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금연율을 5%로 본다. 프로그램 중간에는 10%로 본다.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는 30%로 본다. 이런 식으로 세부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금연율이 아니어도 하루에 한갑 피던 분이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반갑으로 줄인다. 이렇게 뭔가 단계적인 세부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세부 목표는 뭔가 현실적이고 가슴에 와닿는 거, 향상되는 게 눈으로 딱 보이는 그런 언어여야겠죠. 프로포절에 포함돼야 되는 내용 다섯 번째는 프로그램의 구성 가운데 먼저 인력입니다. 뭐니 해도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인력이 필요한 거죠. 제가 이거는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그냥 가져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여러분들도 여기에 한 칸에 아마 들어가실 거예요. 담당 부서 및 직위와 경력, 역할과 할당 시간까지도 누가 무슨 역할을 하면서 몇 시간을 할 것인가.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해본 경력이 있나? 아니면은 다른 파트에 있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생뚱맞게 왔나? 이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프로포절 심사시 고려사항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기관의 프로포절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 지금까지 사회복지를 공부하시면서 정말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내용이 우리는 사람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서비스의 질이 달라진다. 정말 우리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성 요인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누구 한 명이 과거에 뭐 성폭력에 대한 전과가 있다거나 횡령을 했다거나 학대를 했다거나 그런 사람이 한 명 껴있다면 이 프로포절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인력 구성을 상세하게 써야 되고 검증된 인원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거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유난히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부분이 까다롭고 분명하게 검증이 돼야 되는 내용입니다. 인력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프로그램의 구성인 거죠. 먼저 프로그램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우리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세부 목표는 어떤 것이고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이고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고 누가 할 것이고 이때 클라이언트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돼야겠죠.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적합한 시간, 또 소요 시간, 또 간격, 또 장소는 어딘지 이런 것들도 분명하게 제시가 돼야 되고요. 그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매개체가 뭔가 강의를 하는 것인지 역할놀이를 하는 것인지 뭐 시청각을 하는 것인지 무언가를 만드는 것인지 이런 것들. 그럼 담당자들은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또 클라이언트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건가?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는 매일 아침 몇 시에 와서 이렇게 한다. 혹은 뭐 금연을 하기 위해 담배 대신 뭐 이런 거를 한다. 뭐 이렇게 뭔가 클라이언트에게 요구되는 과업까지도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프로그램을 지금 지켜보진 않았지만 이 프로포절 하나를 통해서 지금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게 눈에 선하게 상상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강의실에서 그럼 강의실이 있고 거기에 앉아갖고 강의를 들은 다음에 역할놀이를 할 거다. 그러면은 그 역할놀이 하는 모습들이 눈에 그려져야 되겠죠. 이런 과업들까지도 있어야 되고 이때 담당자는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담당자가 주도적으로 이걸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클라이언트가 하는데 담당자는 그냥 서포트 해준 역할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야겠죠. 프로그램의 구성 가운데는 내용 및 방법도 나오는데요. 이것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인가를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프로그램 기획은 1월과 2월에 해서 클라이언트 확보는 2월부터 뭐 3월까지 했다. 그 다음에 홍보는 뭐 3월부터 계속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이 월별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면서 소요 시간, 장소, 기간, 형태, 구조 이런 것들. 또 프로그램 일정표도 나와야겠죠. 그럼 이거는 몇 개월 동안 되는 프로그램이구나. 몇 개월 동안 뭐 주 1회씩 10회기면은 2달 반이 되겠죠. 뭐 이런 것들. 재구성하고요. 일정표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매개체라든가 사회복지 역할까지도 구체적으로 더 명시를 하면 더 좋겠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프로포절 하나 가지고서 이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모든 과정이 이렇게 눈에 그려져야 돼요. 이렇게 읽고서 이렇게 허공을 보면 이 프로그램이 진행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정도로 알 수 있게끔 자세하고 상세하게 기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 가졌던 목적과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무엇이고 기대 효과가 무엇인지는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다 보면은 목적을 잃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프로포절에 포함돼야 되는 내용, 가장 중요한 예산이죠. 사실 우리가 사회복지 서비스를 할 때에 물론 인력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돈이 없으면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없잖아요. 특히나 이 프로포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복지 서비스를 하기 위해 기금주에게 후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금주라면 내가 후원하는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어디에 쓰이기 위해 후원을 받는지. 여러분도 왜 부모님께 용돈 받을 때에 어디에 쓸 건지 보면 이야기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후원을 받으면 그 후원받은 돈으로 어떻게 쓸 거다. 혹은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하려면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에게 후원을 해주세요. 라는 개념으로 네, 이 예산이 바로 필요한 거죠.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가 보통 이제 가장 많이 드는 게 인건비예요. 인건비인데 여러 가지 이제 쓰는 양식이 있지만 지금 이제 보이시는 이 PPT 내용 이것이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이 예산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의 이렇게 쓰일 것인지를 알아야 되려면 첫 번째로는 단일 예산을 만드는 거죠. 단일하게. 두 번째로는 프로그램의 구조를 확인하는데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참여 인원이 몇 명으로 잡았는지, 그리고 또 이제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항목별 지출을 보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사업비가 나오죠. 인건비에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업비는 항목별인 거예요. 숫자야 놀자라는 프로그램을 하려면 교재비와 간식비가 필요하고, 과제를 지도하려면 유급자원 봉사자와 문구 구입 이런 게 필요하고,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하려면 자원봉사자의 식대와 버스 대여와 진행비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래서 아마 이거는 35명이 가는 프로그램인가 봐요. 진행비가 입장료 1,000원과 도시락 4,000원이 나와 있죠. 뭐 이런 것들이 네, 이게 필요한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30명을 하는 프로그램이고 5명이 진행자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항목별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가장 우리 흔하게 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시죠? 모든 예산은 마지막에 영원이 돼야 되거든요. 영원히. 이 돈이 남는다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지출 내역 이런 거랑 맞춰봤을 때 돈을 다 써야 되는,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후원 받아가지고 그것을 남겼다 이제 이러면은 조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런데 항상 하다 보면은 돈이 더 드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갑자기 어떤 이벤트성으로 혹은 이제 일시적으로 가격이 다운돼서 할인 혜택을 받다 이런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돈이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비비를 넣게 되는 거죠. 더 들 걸 예상하고 혹은 이 예산 항목에 넣지 않았던 항목이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생각지 못했던 것들. 여기도 보면은 문화체험에 자원봉사 식대와 버스 대여 뭐 진행비 이렇게 나오는데 저 같으면 뭐 여기다가 그 긴급 그 비상약 있잖아요. 그런 거 구급약 이런 거라든가 혹은 제가 이제 실제 수업을 해보면은 어떤 분이 여기다가 혹시 버스 타고 가다 사고 날까 봐 보험을 또 보험료를 넣으시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항목들이 이건 지금 우리 교재에 그냥 간단 명료하게 나온 건데요. 우리가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여간에 이 예산을 너무 허무맹랑하게 넉넉하게 사업을 하려고 허무맹랑하게 잡거나 아니면은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면은 막상 사업을 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있는데요. 이 평가에는 과정평가와 네, 총괄평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총괄평가는 공부 다 한 다음에 우리 뭐 기말고사 보는 뭐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과정평가는 진행하는 중간에 과정에 잘 되고 있는가? 우리 프로그램의 본래의 목적에 맞게 진행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먼저 과정평가를 볼게요.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진행 과업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클라이언트의 참여가 잘 됐나? 또 지금 이 정도면 1단계에서 이만큼 돼야 되는데 그만큼으로 되고 있나? 뭐 이런 것들을 보는데요. 진행 과업별로 분기별로 할 수도 있고 월별로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1년 동안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면은 뭐 분기별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3개월 프로그램이다. 이러면 월별로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회기별로 한다. 10회기 프로그램인데 중간에 5회기 정도 때에 중간평가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왜 강의 뭐 중간평가 이런 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잘 달성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프로그램의 본래의 목적과 그 기간에 맞게 이런 것들. 자, 여기서는 그냥 우리끼리 보고서 뭐 괜찮게 되고 있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시한 과업의 그 미션이 달성됐는지 안 됐으면 뭐가 안 됐는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안에 대한 대처 방안까지도 우리가 다 기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여간에 이게 후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왜 엄카로 가서 쇼핑하고 오시면 카드 내역서도 갖다 영수증 갖다 드리면서 뭐에 얼마 썼고 뭐에 얼마 썼고 다 설명드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네, 이 정도의 성과를 기대했는데 중간 단계에 좀 이 정도밖에 안 나와서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내용들이 전부 들어가야겠죠. 프로그램이 다 마치게 되면 우리는 프로그램 총괄 평가를 합니다. 먼저 평가 지표, 우리는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정하는데요. 평가 지표는 목표 달성 정도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지표가 선정돼야 된다. 이번 프로그램이 뭐 노인들의 우울증 개선 프로그램이었으면은 사전 사후 비교를 하겠죠. 이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노인들의 우울증 지수가 이 정도였는데 이렇게 좋아졌다. 뭐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아니면은 재취업 프로그램이다. 그러면은 이거를 하기 전에 다 뭐 직장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하는 과정에 중간에 이만큼이 취업을 했고 이 프로그램 다 끝나고 뭐 이만큼 취업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수치화할 수 있는데 이미 우리는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목표 달성 정도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어야 되고요. 측정 도구가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거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몸무게 말씀드렸죠. 내 몸무게가 평소보다 1, 2kg가 덜 나왔다면 살이 빠졌나? 그렇게 봤을 텐데 10kg가 덜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어머 살이 갑자기 쑥 빠졌나?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체중계가 잘못됐나? 이렇게 체중계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뢰도가 검증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측정 도구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것이어야겠죠. 만약에 뭐 취업 같은 경우도 4대 보험 가입률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겠죠. 평가 방법은 설문을 할 것인지 아니면 1대1 뭐 면담을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은 각 조사 방법에 설계 방법에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뭐가 나왔냐면 자아 인식도라던가 자기 주장 능력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은 자존감 척도로 네, 이 척도가 있거든요. 자존감 척도를 재는 질문지가 이거를 사전 사후로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본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이 사람의 자존감은 어땠는데 이 프로그램을 한 다음부터 자존감이 이만큼 올라갔다. 혹은 변화가 없다. 사전 사후 비교를 한다고 나와 있고요. 뭐 약물 남용 예방에 대한 프로그램이었다. 그러면 약물 남용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 혹은 뭐 청소년 발견을 해서 전문가한테 의뢰를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시 의뢰한 거는 의뢰 기록지를 가지고 있고요. 약물 남용에 대해서 얼만큼 이해를 하고 있는지 처음에는 사전 사후 비교를 역시 해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잘하고 있다 뭐 이런 거 본다던가 혹은 지각이나 직업윤리 부분에서 직장에서 지각이나 결근의 일수를 감소시키는 게 목표였어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성과 평가가 직장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근태가 불량하신 분들을 모셔놓고서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그 지각이 많고 결근이 많은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근무 일지를 보면 알겠죠. 이 교육을 하기 전에 월별 지각과 결근 일수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다음에 월별 지각과 근무 일지를 네, 교육 전후로 비교해 보면 네, 알겠죠. 또 뭐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이다. 그러면 역시 이것도 교육 전과 교육 후에 안전사고 통계를 반영하면 되겠죠. 이렇게 뭔가 이 평가 방법은 이게 어떠한 교육이었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장 이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건 바로 성과에 대한 평가인데요. 이 성과를 우리는 뭘로 볼 것인가 하는 거예요.
효율성에 대한 건가? 즉 투자한 돈에 대한 결과를 볼 것인가? 아니면은 투자한 거에 비한 이거는 아니지만 이걸로 인해서 의식 전환이 일어나서 추후에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의식 변화가 생길 거야. 이걸로 볼 것인지 아니면 효과성의 결과의 성취도로 볼 것인지 굉장히 애매모호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크리밍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우리가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성과 위주이기 때문에 성과를 잘 낼 수 있는 클라이언트를 선택하는 복지관도 많다는 거예요. 뭐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이 끝나는 날 술을 끊었어요. 근데 뭐 일주일 뒤 다시 술을 먹었다. 그럼 그거를 성과를 볼 것이냐 보지 않을 것이냐 애매모호하죠. 금연 프로그램이에요. 그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금연했어요. 근데 다음 주부터 다시 담배를 피네요. 이런 경우는 금연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언제까지 볼 것인가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후원을 받은 돈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과에 대한 평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용 대비 이 정도의 비용을 투자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했으면 더 그 성과가 컸을 텐데 이 프로그램이 이거밖에 안 되네. 이거를 볼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뭐 품질에 대한 관점으로 볼 것인지. TQM이라고 네,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 어떤 그 생산성에 대해서 품질이 높아졌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볼펜을 만드는데 1분 동안 10개의 볼펜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한 다음에 1분 동안 10개를 만드는 수량은 변화가 없지만 전에는 10개를 만들면 그중에 2개가 고장난 불량품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한 다음부터 10개라는 수량에는 변화가 없지만 고장난 볼펜 수가 뭐 1개로 줄었거나 아예 안 나온다. 이러면 품질 관점인 거죠. 생산량이 늘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 더 나은 서비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효과성 관점이라는 것은 성취 목표를 얼만큼 정확하게 했냐는 거예요. 효율성은 들어간 돈 대비고 효과성은 우리가 목표하려고 했던 관점, 그것들을 얼마나 실현했냐는 거죠. 마지막으로 프로포절에 포함된 내용 가운데 프로포절 심사 시 고려되는 사항입니다. 네, 이거는 아까 뭐 심사의 내용과 유사한 건데요. 문제의 심각성, 프로그램의 참신성과 효과성. 이것이 지금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구나.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거구나.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을 문제화하면서 이것을 뭔가 가지고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적이 없었어. 참신하다. 이런 것들. 이거를 하면은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부분들. 두 번째는 프로그램 운영의 비용 효율성. 다른 프로그램을 하는 것보다 이 적은 비용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되게 좋겠다. 이런 부분들. 세 번째는 기관의 능력과 직원들의 전문성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프로그램을 감당하는 인력이 어떠한 인력인가가 대단히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직원이 이쪽에 처음이라던가 아니면은 과거에 이쪽에 프로그램을 하다가 문제를 일으켰거나 아니면은 불명예스러운 성폭력이라던가 횡령이라던가 폭력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에 얽혀 있으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모든 프로그램이 마찬가지인데요. 사회복지의 가치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냐는 거예요. 결국은 사회복지의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이고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존중이고 또 뭐 비심판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것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나 그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하는 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배제받거나 차별받거나 소외받는 데면 안 되겠죠. 뭐 예를 들면은 저희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시설에서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체조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다 나와서 프로그램을 하시는데 이제 개 중에 왜 편마비
한쪽이 이제 마비가 오신 분들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이제 한쪽을 못 쓰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자꾸 양손을 사용하는 동작을 하게 되면은 이분들은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도가 된 건 아닌데 본의 아니게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분은 소외받는 거죠. 자기는 그 동작을 할 수 없는데 자꾸 박수를 치래요. 그럼 그다음부터 이분은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안 하시거든요. 본래대로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 어르신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는 사회복지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거예요. 편마비 어르신이 그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소외감을 느끼거든요. 마지막으로는 기관의 준비성입니다. 이 기관이 이 프로그램을 하기까지 얼마나 준비했지? 혹은 이 프로그램을 하기까지의 역량이 얼마큼 되지? 지금까지 제출한 모든 서류들이 믿을 수 있는 건가? 신뢰가 있는 건가? 이거 왠지 그냥 막 어디서 이렇게 막 좀 위조해온 서류 같아.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의 가치 자체가 뭐 누구를 속이거나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것들을 냈을 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하나 가지고서 이 프로포즈를 보게 되면은 이 기관이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는지가 눈에 선하게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려지는 거예요. 어떠한 인력들이 이렇게 오가면서 어떠한 클라이언트가 어디에 모여서 뭐 어떤 역할극을 하는지 강의를 듣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1주가 끝났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이 프로포절 내용을 안 하고 바로 노인복지시설로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몇몇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노인가족복지 전공에는 이 프로포절 프로그램 평가 푸개평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이 과목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들어와서 제가 2주에 걸쳐 이 부분을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지금까지 그래서 했던 내용이 노인복지시설과 무관한 내용은 아니에요. 노인복지시설에서도 인권이 중요하고 또 이렇게 프로포절 사회복지기관 어디라면 사회복지기관이 아니어도 그냥 일반 회사를 들어가도 이 프로그램 기획과 예산서는 누구나 다 하거든요. 어디나.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입사회복사로 하시게 되면은 이 프로포절이라는 거창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맡게 되는 작은 프로그램도 그 프로그램의 기획에 대한 부분과 예산에 대한 부분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다음 시간부터는 12주차, 13주차, 14주차에 걸쳐 3주 동안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부터 이제는 조금 세분화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졌어요. 그쵸? 해마다 좀 가을이 없더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가을옷 입지 않고 지나갔는데 지금 저는 벌써 겨울옷을 꺼냈어요. 네, 일교차도 굉장히 심하고 그런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이제 벌써 11주 차니까 우리 종강까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얼굴도 뵙지 못하는 특수한 상황이지만 여러분들 조금 더 힘을 내셔서 이번 학기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12주 차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